세 번째 챕터에서 뇌과학과 그 한계, 이건 벌써 뇌만으로는 우리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일 텐데, 이거 얘기하려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지금 은퇴한 분으로서 성균관대학교 옛날 이정모 교수란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인지과학에 대해서 강연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저하고 친분이 있어서 어느 날 이 얘기를 들었더니, 어디 가서 뇌과학자들 앞에서 확장된 마음 얘기하다가 그냥 혼이 났다고 그러거든요. 그냥 뇌과학자들이 그냥 사방에 들고 일어나가지고 공격하는 바람에, 나 죽을 뻔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뇌과학자들은 지금, 제가 이제 뇌과학의 한계라든가 다른 마음 개념에 얘기하더라도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 뇌과학자들은 지금 철저하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주류 학계의 의견은 그냥 마음이란 뇌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뿌리 깊게 굳어 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이제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뇌과학과 그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처음이라는 건, 이유라는 건, 처음이란 말은 뭐냐면, 그야말로 인더 비기니까 태초에 빅뱅이 일어나서부터 한 100억 년간을 여기서 처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는 이유라는 건 없었습니다. 오직 인과만 있었죠. 그냥 정해진 규칙대로 물질들이 움직이면 됐으니까. 그러니까 목적이라는 것도 없고, 뭐 기능이라는 것도 없었고, 적어도 이해관계라는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상황이 확 바뀐 건 뭐냐면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 생겨난지 모르지만 복제자가 출현했어요. 복제자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유전자일 텐데, 복제자가 생기자마자 목적이라는 게 생겼고, 이유라는 게 생겼고, 선택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복제자는 자기를 복제해야 되니까 자기가 복제하기에 유리한 쪽을 택하고 불리한 쪽은 피하는 일이 생겼으니까 소위 선택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바로 여기 쓴 대로 복제에 성공하려면 나쁜 일은 피하고 좋은 일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니까, 즉 생명의 탄생과 더불어 드디어 목적이라는 게 생겼고 이유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단세포 생물을 넘어서 모든 조직된 생명체를 위해 신경계가 꼭 필요한가?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식물과 같이 움직이지 않는 생물은 신경계가 없이도 성공적으로 진화를 해왔고, 뇌가 없어도. 근데 여기 신기한 거는요, 이 강의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식물에 대해서는 얘기 않겠지만은, 더 연구해보면 앞으로 마음에 대한 개념들이 다 바뀌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그 식물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이건 과학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책 제목만 봐더라도 식물은 똑똑하다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식물은 매혹하는 식물의 뇌라는 제목의 책인데, 식물은 눈이 없어도 보고 귀가 없어도 듣고 뇌가 없어도 생각하고 판단한다. 그리고 우리는 오간 5가지 감각기관밖에 없는데 식물은 최소한도 15가지 뭔가를 감지하는데, 근데 그걸 감지하는 신경계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휴먼 에이지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식물은 사악하기까지도 하다. 어떤 식물은. 때에 따라서는 사악하다는 건 뭐죠? 이기적인 동물이 못된 짓을 한다는 건데 식물도 그렇대요. 그리고 요즘에 아마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독일 사람이 쓴 나무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식물도 이타심과 자비심이 있고 동정심이 있어가지고 다른 식물을 도와주고, 자기가 먹이가 부족할 때, 그러니까 영양분이 부족할 때 자기가 덜 먹고 다른 식물한테 이렇게 나눠주기도 한다 그럽니다. 근데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신경과학자들이 말했던 모든 내용을 수정해야겠지만,
지금 그것까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생각하고 인간의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라든지 하는 것은 일단 동물한테 있어서 한테만 있다고 이제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식물까지 얘기하려면 이제 뭐 대단히 이 얘기가 달라질 테니까요. 우선 뇌가 왜 필요한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는 한 이게 우렁생이가 표준말인데 요새는 하도 멍게란 말을 많이 써가지고 멍게도 이제 국어사전에 표준말로 올라서 둘 다인데 이 우렁생이 생활을 한번 잘 보면 두뇌가 왜 필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멍게가 우렁생이는 고착성으로 이렇게 바다에 딱 붙어서 그 고착성이니까 식물이랑 똑같죠. 그 물체 뿌리를 내려요. 근데 일생 동안 두 가지 기능을 하거든요. 바닷물 걸러 먹이를 먹고 싹을 내서 번식을 하니까 식물이 하는 일을 그대로 하는 거죠. 다른 건 안 해요. 움직이지도 않으니까 식물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렸을 때는 달라요. 여기에 뭐 이런 걸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성체는 여기가 그 뿌리처럼 여기에 원래 두뇌에 해당하는 것이 붙어 있고 여기에 정소도 있고 난소도 있고 위장도 있고 먹이를 먹는 데도 있고 내버린 데도 있어서 뭐 동물이 갖고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식물이거든요. 사실은 아니 실제로 식물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아기 때, 유생일 때는 어렸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아가미도 있고 항문도 있고 척삭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신경삭이라는 것이 돌아다닙니다. 움직이면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유생일 때는 잠깐 동안, 그러니까 하루나 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자유롭게 물고기처럼 돌아다니면서 뇌를 이용해서 먹이를 찾아다니고 자기가 부착해서 살아가기 좋은 장소를 찾아다닐 때 완전 동물입니다. 그때는. 뇌도 있어요. 적당한 장소를 찾으면 유생은 선택한 자리에 머리를 파묻어요. 머리가 이제 뿌리가 되는 거죠. 파묻고 고착하니까 그 뇌가 필요 없잖아요. 돌아다닐 때. 그러니까 무슨 무리한 고착을 하면 자신의 뇌를 먹어버려요, 자기가. 왜냐면 뇌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건데, 그 뭐 돌아다닐 필요도 없는데, 에너지 소모가 많은 뇌를 갖고 있을 필요니까 먹어버리고, 성체는 어딘가에 붙어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흘러 들어오는 먹이만 걸러 먹어요. 그러니까 동물로 다닐 때는 뇌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돌아다니지 않으면은 뭐 환경에 대해서 그냥 먹이만 걸러 먹을 때 식물처럼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걸 보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우렁생의 삶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신경계의 진화적 발달은 신경이 그렇게 발달하고 또 진화론적으로 볼 때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은 저 움직이는 생물의 전유물이라는 거다. 뇌라는 거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식물은 뇌가 필요 없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물에도 뇌가 있다는 말이 있어. 뇌의 기능을 하는 그러니까 소위 루트 팁이라 그래가지고 뿌리 끝이 뇌처럼 판단한다는 그런 학설도 있는데 아직은 다른 생물학자들한테 공인된 건 아니고요. 식물학자들끼리는 공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까 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신경계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복잡하게 바뀌는 환경 속에서 복제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아남는 게 중요하니까 내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그러니까 미래를 설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적, 공간적 행위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한. 그러니까 신경계는 예측이라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진화했다 할 수 있고요. 신경계는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하기 위해서. 여기서 미래를 설계한다고 해서 인간처럼 뭐 복잡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이렇게 가면은 이런 나쁜 일이 있을 거니까 이쪽을 피해서 이렇게 하자. 뭐 그 정도의 설계를 할 수 있는. 어쨌든 설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뭐죠? 이 얘기를 꾸며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상상을 해서 이 상황을 연상해서 뭘 만들어내는 거죠. 미래의 세계가 이렇게 될 거라는 이 얘기를 꾸며내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물에게 필요한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열쇠는 중요한 특징을 추적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어떤 유기체는 이 임무를 담당한 것은 적어도 우리가 아는 한 뇌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주 간단한 스토리이긴 하지만 미래를 상상해서 설계해갖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가 하는 일은. 근데 이 강의 준비하면서도 계속해서 의문에 떨어졌던 것은 식물도 사실 그렇게 하거든요. 가뭄에 대비해서 뭘 하고, 그러면 식물도 미래를 설계하고, 이 얘기를 꾸민 능력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는 고민하지만 다행히 거기에 대한 연구가 아직 없으니까 지금 동물만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측하거나 계획을 한다는 것은 신경계가 특정한 대상을 선택적으로 가리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것에 관해 의식하는 걸 뜻하니까 인간과 같은 고등 생물에게 있어서 이것은 철학적 용어로서 지향성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동물은 살아가는데 의식과 지향성을 필요하면 이를 갖기 위해 뇌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의식과 지향성은 그 물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물질은 두뇌의 속성인가. 근데 보면요, 손에는 의식과 관계가 없어요. 우리 여기 작은 골, 큰 골, 작은 골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재밌는 거는 우리 인간 두뇌의 신경세포를 대개 1000억 개라 그러는데, 1000억 개 중에 800억 개는 손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거 참 이상하죠. 근데 거기에는 의식이 없어요. 손해를 적출하더라도 좀 걷는 걸 좀 뒤뚱거리고 우습게 걸을 뿐이지, 뭐 생각하고, 뭐 판단하고, 뭐 이런 데서 전혀 정상적인 사람과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의식이 물질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뇌가 신경세포가 많이 모여서 조직적으로 일한다 그래서 그게 의식이 있는 건가? 이런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책이 있고, 이게 아마 의식에 관한 한 현재까지 알려진 것으로 최신 이론을 포함하는 것인데, 의식은 언제 탄생하는가? 그 줄리오 토톤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읽어둘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쁜 꼬마 선충이나 우롱생이 유생의 뇌는 불과 300개 정도의 신경세포로 이루어졌지만 기초적인 의식이 있어서 불리한 거는 피하고 유리한 건 가다 차지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을 합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 인간의 두뇌하고 보면 여기 800억 개가 있고 예쁜 꼬마 선충 300개밖에 없는데 300개로 이루어진 그 신경계에는 의식이라는 게 있고 800여 개로 되어 있는 손해에는 의식이 없고, 그러면 뇌세포의 수가 많다고 해서 의식이 출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가 뭐냐, 의식이란 걸. 그래서 현대 신경과학은 세부적인 뉴런 활동과 구체적인 의식상태 사이에 어떤 관계를 알아내는 애를 써요. 그래서 현재 그 연구 주인공으로서 상당히 그럴듯하고 많은 학자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소위 정보통합 이론이라는 건데, 이 정보통합 이론은 22강이니까 다음 달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냥 넘어가기로 하죠. 네. 그래서 의식을 규정하는 어떤 정량적인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정보통합이론이 정말 맞고 훌륭한 이론이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세부적인 뉴런 활동과 의식의 충돌 관계를 안다고 하더라도 그걸로서 의식이 뭔지 아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식은 우리가 주관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물론 다니엘 데닉 같은 사람들은 지금 말하는 걸 또 반대합니다만, 우리가 어떤 통증, 그다음에 빨간색을 봤을 때 물질도 그 빨간색이 빨간색인 줄 알아요. 파장이 다르니까 그 빨간색이 알지만 그 빨간색이라는 그 느낌, 색감, 이거는 인간 두뇌만 아는 건 거죠. 그 사과의 맛, 소위 이런 걸 우리가 감각질이라 부르는데, 그러니까 주관이 느끼는 감각의 느낌인데, 이것은 주관적인 느낌이지 그
신경세포를 안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과 지향성 및 감각질은 분명히 물질의 기본적인 속성은 아니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있긴 한데, 여기 그다음 의식과 지향성이 물질의 기본적 속성이 아니라면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백남종의 비디오 아트에서 과학기술자가 그 오디오와 비디오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완벽히 한다 하더라도 예술성을 모르는 것 같이 우리가 두뇌 신경의 작동 원리를 완벽히 안다 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어떤 느낌, 감각 또는 그 의식을 우리가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보 통합 이론이 100% 맞는다 이론이라고 하더라도 백남종의 비디오 아트를 과학기술자가 설명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그냥 신경세포가 이렇게 작동할 때 어떤 의식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나타날 뿐이지 의식이 뭔지는 우리가 설명을 못할 거예요. 실제로 신체형 장애군이라는 병이 있는데 이거는 의사들이 그 증후군이라는 말이 다 그렇긴 하지만 의사들이 그 어디에 병이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심리적인 병이기 때문에 뭐냐면은 자기가 뭐 어디가 아파 죽겠다 그러는데 그 엑스레이 찍어보고 MRI 찍어보더라도 멀쩡합니다. 여기에 명백한 병적 소견이 없고 병태 생리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신체적 증상들이 있어요. 그래 이런 거는 두뇌 신경을 조사한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질환이 아니고요. 각종 병의 증상은 환자가 그냥 느끼는 느낌일 뿐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두뇌 신경을 조사하는 데서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 마음을 신경세포의 작용으로 설명하는 것은 춤을 근육의 움직임에서 설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시면 근육이 어떻게 또 움직이는지 다 아는데 그렇게 설명한 데서 춤이라는 예술성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두뇌가 마음이라는 환원론적 유물론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저는 내리고 있고 또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내리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좀 더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떤 특정한 경험을 할 때는 그 경험의 특질이 바로 감각질인데 백남종의 비디오 아트에서 느끼는 예술성도 감각질입니다. 근데 소립자나 원자에도 감각질이 있느냐? 그건 우리가 알 일은 없거든요. 그럼 뇌와 같이 고도로 조직화된 신경계만 있는가? 아까 뭐 근데 소뇌에는 분명 없지만은 300개 이루어진 벌레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빨간색을 볼 때 물질도 그 색에 따라 반응하는데 거기에 물질이 느낌을 느낀다고 우리는 볼 수는 없거든요. 이런 건 뭐냐? 주관적인 어떤 의식일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이게 다니엘 데닉 같은 사람은 이쪽에서 유명한 철학자인데 감각질이 의식과 관계없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해서 의식의 수수께끼라는 책이 이만큼 두꺼운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감각질이 뭐 의식이 아니라는 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맛을 봐야 국맛을 아는 것이지 그것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의식을 감각질이라는 말로서 설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응? 감각질 말로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로서는 감각질을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두뇌가 신경이라고 주장하는 환원론적인 유물론에는 문제가 있다고 일단 보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뇌과학의 한계라고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는 건데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물이 뿌리 끝이나 배아의 끝이 뇌의 역할을 하며 식물에도 지능이 있고 지능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그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보다 더 뛰어났어요. 기억력도 좋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식물에도 의식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의식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무 수업이라는 요즘에 나온 책을 보면은 식물한테도 동정심과 자비심이 있어서 자기가 먹이가 부족하더라도 나눠준다고. 근데 이런 것이 이제 공인돼서 생물학계 전체에서 받아들이냐 안 들이냐는 별개의 문제고 일단 이것이 맞다면
두뇌 마음이라는 생각은 수정돼야 될 겁니다. 아마 언젠가 이 식물학자들 주장이 맞는 때가 올 것 같은데, 그때는 마음을 과학적으로 뭐라고 주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뇌과학자들 중에서 두뇌만이 뇌를 만드는 건 아니라는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하는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두뇌만으로 마음을 만든다는 생각에 대한 반론인데, 허블과 빗셀은 이 연구로서 노벨상까지 받은 사람들인데요. 그 허블과 빗셀은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기 고양이 눈 거풀을 바로 그 눈을 봉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못 보게 3개월 동안 보지 못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눈꺼풀을 떼어줬어요. 그랬더니 그동안에 아주 최적의 환경을 제공했음에도 고양이는 영원히 앞을 보지 못합니다. 이제 영원한 소경이 된 거죠. 시각 정보를 담당하는 뇌세포를 사용하는 동안 그쪽 세포가 죽어버렸다는 뜻의 기능을 잃어버린 건데, 만일 이게 두뇌가 만드는 거라면 그 DNA가까지 죽은 건 아니니까요. DNA에 기록된 정보에 따라 뇌신경이 스스로 성장하고 프로그램에 따라 기능을 수행하는 아니고, 컴퓨터라면 뭐 컴퓨터 오랫동안 세워놨다 그래서 기능 정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반드시 이 점에서 생물학적 뇌와 컴퓨터는 구조와 기능이 다른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두뇌는 항상 외부하고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그 기능을 달성하고 자기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의 시력회복 수술인데요. 이거 데이비드 이글먼이라는, 여기서 신경과학자가, 뇌과학자가 쓴 책인데, 더 브레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재미있는 책인데요. 읽기가 쉬워요. 일반적으로 많은 책들이 읽기 어려운데, 이건 굉장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데, 시각장애인이 시력을 회복했다고 해서 자기가 본 것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의 59페이지 보면은 마이크 웨이라는 어떤 사람이 청년인데, 40년 지났으니까 청년은 아니겠네요. 중년. 뭐 청년이 요새 나이로는 청년 맞죠? 3살 반 됐을 때 시각을 잃었어요. 그 다음에 그 후 40년이 지나가지고 줄기세포 치료법으로 눈의 손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술이 완벽하게 성공해가지고, 이제 뭐 기능적으로 잘못된 거 한 개도 없는데, 마이크 다 봅니다. 신경세포도 다 작용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이크 입장에서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눈으로 본 걸 가서 시각이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신경세포 살아있고, 뇌신경 살아있고, 눈도 살아있고 한데도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볼 수 없냐면, 그의 시각 영역은 청각과 촉각을 비롯한 나머지 감각들이 완전히 오래전에 접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뇌의 가소성인데, 시각이 기능하지 않으니까 청각이 그 영역을 그냥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의 뇌는 시각에 필요한 온갖 신호들을 조직화하는 능력에 결함이 있어가지고 수술이 한 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책을 쓴 책이 아마 16년인가 밖에 안 되니까 지금까지 뭘 보고 나면은 이게 컵이 있다면 이 컵을 그냥 보는 것만을 컵인 줄 모르고 이 컵을 만져보고 이렇게 뭐 두드려 보고 이렇게 해야지만 겨우 이게 뭔지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능적으로 완벽하더라도. 그러니까 항상 외부와의 상호작용이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뇌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시각을 위해서는, 시각이라는 것, 눈으로 본, 우리가 불교식으로 하면 눈으로 본 것에 대한 의식이니까 소위 안식이 생길 텐데, 그것은 눈 말고도 다른 것이 다 필요하다. 그러니까 시각이란 눈에 들어온 광자들을 뇌의 피질이 손쉽게 해석하는 그런 게 아니고, 눈에 정보가 들어온다 해서 두뇌 신경이 그걸 해석하는 그런 게 아니고, 온몸이 참여하는 하나의 경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니까 뇌만 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잠깐만 얘기하면은, 이것도 공인된 거 아닌 걸 자꾸 얘기하는 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 학술지에 논문이 나오기 때문에 심장도
기억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어떤 생물학자는 세포기억이라 해가지고, 근데 그런 레포트는 꾸준히 나옵니다. 꾸준히 나오더라도 주류학계에서 인정하지 않을 뿐인데, 어떤 사람의 신장이나 이런 이식수술을 받았더니 그 전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행동을 막 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신장을 기증한 사람이 갖고 있던 어떤 습성이나 그 활동을 이 사람이 대신한다. 이런 레포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뇌만은 아니다는 주장인데,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아직 학계에서 인정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인정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세포기획이라는 걸 쳐보면 거기에 대한 레포트가, 물론 이것도 정규적인 그 학교, 대학 교수들이 연구한 논문이나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뇌는 사용할수록 발달하고 그렇지 않으면 금세 퇴화하는데, 머리를 많이 쓸수록 두뇌가 좋아지고, 그게 바로 그 뇌의 가소성이죠. 그래서 뇌신경은 스스로 혼자서 외부 사물을 지구하고 의식을 만드는 건 아니고, 환경과 몸과의 상호작용 없이 두뇌 혼자서 경과 의식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뇌신경과 외부 사람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각이 생기고 의식이 생기는 거니까, 적어도 우리가 의식을 이해하려면 뇌와 외부 환경도 몸과 내부 환경을 함께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수르의 흰 쪽제비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뇌과학의 함정이라는 뇌과학자가 쓴 책에 나오는 거를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페이지는 안 썼습니다만은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수르의 흰 쪽제비는 이 쪽제비인데, 페렛이라는, 영어로 페렛이라 부르는 동물인데, 이게 눈을 수술해가지고, 참 못된 일을 하는 것 같은데요. 눈을 수술해가지고 뇌의 시각영역 대신 눈을 청각영역으로 옮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청신경에 연결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쪽제비는 청광내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뇌의 가소성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실험으로서 뇌 신경과 환경과 경험으로 인해 가지고 뇌가 기능을 바꿨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그래도 뇌가 직접적으로 뭔가 회로를 바꾼다든지 하는 거 있지만은, 이거는 그냥 참고로 우리의 청각이라든가 후각이라든가 시각이 되게, 시각은 뒷부분, 뭐 후각은 이렇게 말하기 이런 것들은 어디인지 옆을 우리 두뇌하고 축두엽과 관계했다는 걸 그냥 말씀드리려고 써놓은 거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까 그 사람은 이렇게 한 거죠. 수르의 경우에는 여기 시각 영역으로 들어가는 데부터 신경세포가 들어간 걸 잘라버리고 청각 영역으로 연결했더니 청각뇌가 그냥 볼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아주 재밌는 건데요. 폴 바크 이리타. 이건 어떻게 되면 맹인으로 하여금 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맹인의 넓적다리나 배에 진동장치를 설치하고 카메라를 연결해요. 카메라가 여기 있거든요. 카메라가 있으면 카메라에 빛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빛 들어오는 건데, 그게 빨간색, 파란색, 그러니까 뒤에 따라서 파장이 다르니까 진동하는 진동수가 달라질 거고, 원래 그 빛의 파장에 따라서 진동수가 다르니까. 그 다음에 어둡고 밝은 거는 강도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빛이 많이 들어오면은 진동을 세게 할 거고, 작게 들어오면 천천히 할 거고. 근데 그거를 전부 다 그 전기적인 장치를 해가지고 진동을 다리에다 가게 만든 거예요. 그 카메라에 지시된 시각 정보가 맹인의 넓적다리에 여기서 이번에는 그 주파수는 그 진동수로 바뀌었고, 그 촉각의 진동수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밝고 어둡다 하는 것은 강도로 바꿨어요. 어쨌든 그 빛이 갖고 있는 모든 기능들을 다 촉각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촉각 자극으로부터 몸에서 이렇게 촉각을 시켰더니 이 사람은 떨어져 있는
사물의 크기, 모양, 숫자를 판단하고 손을 뻗어서 물건을 쥐고 탁구채로 공을 때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의식이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느끼는, 이 사람들 보는데 우리는 볼 때 빨간 느낌 이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도 어떤 나름대로 보는 거거든요. 촉각을 통해서 볼 때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감각을 느끼고 있는지 이거는 그러니까 신경세포의 기능을 조사해서 알 수 없어요. 그런 뜻에서 우리가 두뇌 신경을 안다 그래서 의식을 아는 것이 아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이건 또 말고, 여기 보다시피, 이 사람이 이렇게 물건 잡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하고 빨간색 사과 중에서 이 사람은 넓적다리에 들어온 감각을 통해서 빨간 사과를 집어내요. 이 훈련을 받는데 빠르면 몇 분, 한 4시간 정도 훈련으로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볼까요? 이건 브레인 포트라 그래가지고 카메라가 장착된 선글라스를 끼면은 이 선글라스가 카메라니까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빛의 파장도 다르니까 그 다음에 강도도 다르니까 거기에 맞는 진동수가 있어가지고 그 감각을 혀로 느낍니다. 이 사람이 혀로 보는 거죠. 이 사람은 암벽 타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딴 감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몇 분에서 몇 시간 정도의 훈련으로 하기 때문에 두뇌가 바뀐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두뇌 가지고 뭘 알아채고 뭘 의식을 가진다는 말은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광각 치안이 갖고 있는 환경의 의미. 피부 자극이 뇌의 촉각 영역에서 신경 활동을 일으켜요. 그 다음에 감각 치환 장치 적응된 사람에게는 뇌의 촉각 영역이 기능을 바꾸어 만져지는 경험이 아니라 시각 경험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감각 치환 훈련 받은 사람들은 몇 시간 또는 몇 분 만에 적응했기 때문에 뇌신경에서 의미 있는 재배선이니까 뇌의 가소성에 의해서 뇌가 재배선해가지고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짧은 시간 내에 촉각이 시각으로 변하는 그런 치환이 일어난 겁니다. 즉 뇌신경의 가소성 없이 지각 가소성이 일어난 것으로서 이것은 지각하는 사람과 주위 사물 사이에는 전혀 없던 새로운 관계가 성립된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환경과 뇌와 이 관계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지각이나 의식을 설명하려면 환경도 넣어야겠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촉각, 시각, 치환 장치는 우리 경험을 지배하는 것은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 활동이 아니라 우리와 몸 사이에 일어나는 역동적 관계임을 말해준다고 주장해도 무리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보는 일은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자료를 우리 안에서 처리하는 작업이 아니다. 뭐냐면 시각이라는 것은 눈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하여 내가 세상과 접촉하고 상호작용을 활동이니까 소위 불교 관계니까 영기적인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활동을 통하여 세상은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나 역시 세상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지각과 의식은 뇌신경의 단독 활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려서 생명체의 무의식적인 생명 활동을 포함해서 세상과 나와의 상호관계에서 일어나는 활동이 바로 의식이다. 그렇다면 이 활동을 통해서 내가 의식되고 인식되고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말씀드린 대로 두뇌 시스템뿐만 아니라 환경도 인지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생각에서 소위 동력학적 시스템 이론과 제3의 인지과학이라 부르는 확장된 마음 개념 또는 체화된 인지 개념이 나오는데 이 동력학적 시스템 이론과 체화된 인지 개념이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데 그 동력학적 시스템 이론이 뭔지 잠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이 동력학적 시스템은 사실 교육학에서 먼저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고전적 인지주의와는 달리 고전적 인지주의에서는 그 컴퓨터 모델이니까 거기에 그
특정 정보 처리 과제를 수행하는 내적 인지 시스템이 먼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유기체가 어린아이 같은 아이가 그냥 환경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자신을 거기서 적응도 시키고 자기가 거기서 뭘 알아채고 학습을 통해서 뭘 알아내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상황인지라 부르는데, 그래서 인간은 수준을 낮춘 슈퍼컴퓨터가 아니라 수준을 높인 곤충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환경과 상호작용에 대해서 스스로 학습하고 깨닫고 오류를 통해서 뭘 알아가는 존재다. 이걸 우리가 상황인지라 부르는데, 상황인지라는 것은 인지 활동은 사회적인 맥락, 그러니까 환경이죠. 그러니까 상황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개인과 행동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음으로써 거기에서 소위 인지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 사람들이, 근데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철학자들이 아닙니다. 철학자들이 아니고 로봇 설계자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제3의 인지과학을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럴 텐데,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심리철학하는 사람들이 사유에서만 의했다면은 혹시 그냥 그런 생각을 하나보다 할 텐데, 그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 로봇을 설계한 사람들이 주장한 거거든요. 이 분야의 몇몇 연구자들은 자신들의 연구 분야를 바이오로보틱스라고 이름 붙였고, 바이오로보틱스는 곤충과 같은 단순 유기체가 환경에서 전형적으로 돌아다니다가 먹이 찾기와 관련된 적응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관한 통찰을 생물학에 찾고 그렇게 로봇을 설계하니까 좋은 로봇이 나오더라, 이 얘기인데요. 그래서 바이오로보틱스 한 가지는 귀뚜라미 주음성인데, 주음성이란 말은 뭐냐면은 귀뚜라미 앞놈이 울음소리에 근거하여 숫놈의 위치를 파악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이거 이렇게 돼요. 외형상을 볼 때 매우 복잡한 정보 처리를 통해서 저기서 그 숫놈이 우는데 그 소리의 강도가 얼마고 위치가 어떻고 뭐 이런 걸 다 계산해 가지고 찾아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아주 몸의 구조가 간단하게 돼 가지고 여기에 쓴 대로 귀뚜라미의 생리적 구조와 기능이 실제로 매우 현명한 해결책을 제공했다 그러는데, 귀뚜라미 귀는 앞다리에 달려 있어요. 그 다음에 귀가 튜브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의 음이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각 귀에 들어오는데, 음의 크기는 그 음의 출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제일 클 거 아니에요. 당연히. 따라서 귀뚜라미는 뭐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뭐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제일 소리가 잘 들리는 쪽으로 먼저 날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정보 처리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도 인지 시스템을 어느 수준까지 모델링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독립학적 시스템을 갖추고 정보 처리 시스템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독립학적 시스템은 정보를 처리하는 또 다른 방식이죠. 그러니까 방식이 아까 고전적 인지주의나 연결주의나 그 뇌과학과 다를 뿐이지, 이것도 역시 정보 처리예요. 따라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정보 처리 시스템은 대단한 발견인 것 같았는데, 사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정보 처리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쓴 대로 독립학적 시스템은 정보를 처리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 하나일 뿐이죠. 그러니까 물리계를 비롯하여 사실은 태양과 지구도 정보 처리 시스템이에요. 그 말은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는 것은 하나만 한 소리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만 한 소리인데도 그런 의미를 우리가 마음이란 거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딱 이 의미를 붙이자마자 어마어마한 문명과 문화와 기술의 발전이 생겼으니까 우리가 의미를 붙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기서 알아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독립학적 시스템에서 한 가지 더 나가 인지과학의 제3 패러다임이라 그러는
확장된 마음 개념 또는 체화된 인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지고의 제3파라다임. 이거는 우리가 보통 마음을 보는 틀이 확장된 마음 또는 체화된 인지에서 확장된 마음은 extended mind. 근데 이니셜을 따면 똑같이 EM이고 체화된 인지란 말은 embodied 마인드라는 뜻에서 이것도 EM입니다. 이것은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은 두뇌와 몸과 환경의 총체에 생겨난 어떤 창발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창발이 뭔지를 다음 시간에 굉장히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은 그냥 부분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만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두뇌에 갇힌 것이 아니다. 마음은 여기 시공간적 환경이니까 옛날 진화론적으로 발달했던 모든 역사와 시간적인 역사와 공간으로 펼쳐진 모든 것이 연결됐으니까 우주가 통째로 내 두뇌와 함께 상호작용함으로써 마음이라는 어떤 것이 생겨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이런 말씀드린 거죠. 마음 개념의 정의에 있어서 EM 접근과 관련된 논의를 촉발한 사람들은 철학자가 아닌 인공지능학자나 로보틱스 연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마음은 뇌 안의 신경 활동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뇌, 몸 환경이 하나의 통합적 단위로 본다고 작용한다고 본 것은 이 공학자들의 주장에 굉장히 힘의 이유가 큰 거죠. 그래서 EM 접근은 근데 EM 접근은 확립된 하나의 이론이 아니고 1990년을 전후로 해서 그 전에 있었던 인지과학의 마음 개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세 갈래가 있었는데 그 세 갈래를 합쳐서 지금은 확장된 마음 개념 또는 체화된 인지라고 부르는 인지과학의 제3 파라다임이라고 합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유기체와 환경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 이거는 아까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그 내용이죠. 그 다음에 하나는 마음의 상태는 시간에 고정된 것이 아니다 이거죠. 뭐냐면 마음과 환경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동력학적 시스템이다. 이건 조금 전에 말했던 귀뚜라미 주음성이 들어온 거고 세 번째 마음은 진화의 산물에서 소위 진화론적 심리학이 바탕이 된 거죠. 그러니까 불교적 의미로 보면 업의 힘이 강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해서 진화의 산물이라는 것과 동력학적 시스템이라고 보는 것과 유기체 환경을 구별할 수 없다는 것 셋이 합쳐져 가지고 이제 제3의 인지과 개념이 생긴 건데요. 그러니까 EM 접근은 앞으로 인간과 세상의 이해를 위해 우리로 하여금 눈을 크게 뜨게 만들었지만 체화된 마음 개념 역시 정보 처리 시스템의 개념을 떠난 것이 아닌데 확실한 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거 연결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러티브 인지도 정보 시스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내러티브 인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마음은 결국 이 얘기를 꾸며내는 능력을 가진 어떤 틀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게 바로 내러티브 인지인데 이 내러티브 인지도 결국은 정보 처리 시스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러티브 인지도 자기한테 들어온 정보를 이용해서 뭘 새로운 얘기를 꾸며내는 거예요. 정보를 처리한 건 거죠. 그러니까 정보 처리라는 말은 컴퓨터 유추, 그다음 연결주의, 두뇌, 그다음 확장된 마음 기능, 내러티브 인지까지도, 그다음 동력학적 시스템까지도 그다음 모든 물리 시스템까지도 정보 처리 시스템이니까 마음을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본 것은 우리가 인지혁명이라고 해서 굉장한 거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만 한 소리거든요. 근데 그 하나만 한 소리이긴 하지만 그 하나만 한 개념을 찾아내서 마음을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본 후에 우리가 엄청난 거를 해냈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 말하는 디지털 문화이고 인지과학이라는 것도 거기에 탄생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를 붙였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힘을 발휘했다는 거. 그런 뜻에서 이번 강의 이름을 제가 가위라 붙였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간단한 것에서부터 그냥 두지 않고 의미를 붙입니다. 어떤 의미를 붙이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말씀할 필요는 없지만 다시 한번 보면서 아까 이 얘기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얘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무슨 의미를 붙이고 있는지 아닌지 스스로 보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나름대로 뭔가 제가 이런 말 함으로써 자꾸 의미를 붙이게 만드는지도 모르겠는데 한 번 더 보죠. 아까 봤던 건 이긴 하지만 이게 부신 거는 뭔가 화가 나서 부신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이게 왜 없어졌죠? 없어지면 이게 이상하게. 네. 여기 이것은 이제 어떤 심리학자가 그러니까 인지과학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말도 없기 전에 어떤 심리학자가 만드는 모델인데 사람들은 다 이놈을 굉장히 힘세다고 횡포를 부르는 놈, 이 둘은 굉장히 서로들 협조해서 도와주고 하는 뭐 그다음에 나중에 부시는 건 화가 나서 부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데 어떤 이 간단한 그림만 갖고도 사람은 의미를 부여해요. 이게 바로 아까 제가 그 생물의 특징이냐 이게 그 두뇌를 가진 생물의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데서부터 그 정보를 받아서 이게 나한테 유리한 거냐 불리한 거냐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미래는 이쪽으로 가면 이런 일이 생기겠다. 상상을 통해서 미래를 설계하는 거죠. 그 의미를 붙여가지고 그런 기능을 말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꾸미는 능력. 그래서 사피엔스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피엔스에 보면은 인간이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할 정도로 굉장히 그 뛰어난 동물처럼 보이는데 그건 IQ가 높아서 그러냐. 천만이라는 말이 나오죠. 거기에. 절대로 그런 거 아니다. 그 정도 갖고는 뭐, 그 세상을 지배할 거 없고, 수다를 떠는 능력. 그 사람하고만. 그걸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협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겨난 거지. 그러니까 수다한다는 거. 우리가 여자들 흔히 말할 때 남자들이 수대장이라 그러는데 사실 그게 인간 문명의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런 걸 보고서 뭐 이 얘기를 꾸미는 능력. 그게 인간을 다운 것인데 그게 얼마만큼 힘센 거냐 한 것이 오늘 강의의 제목 가유의 위력이거든요. 가유라는 것은 어떤 걸 봤을 때 변해가는 이 연기적으로 얽힌 세상을 변해가는 건데 그 중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한 토막을 잘라가지고 거기에 의미를 붙여서 그런 것이 존재한다고 만들어낸 거죠. 그것이 이렇게 많은 의미를 했으니까 결국 이 강의 내용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두뇌가 어떻게 우리를 속여서 뭘 만들어내는가 했다면 오늘은 이 얘기를 꾸며내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미래를 설계한다 그러는데 바로 우리가 보는 세상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겁니다. 만들어내서 그 위력이 셀 수밖에 없죠. 우리가 만들어낸 세계니까. 그러니까 오늘 강의는 이와 같이 해서 결국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우리가 보는 세상이다. 이렇게 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